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2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일제히 식민 지배 정책을 들어가기 전에 국제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1910년대 국제 정세를 한번 파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 세계사를 이야기를 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이해합니다.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사실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암기하고, 그리고 프린트 한 3-4장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90점 정도 맞다 보니까 나 역사 잘해 막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응?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1학기 딱 시험 봐보니까 어때요? 와, 장난 아니네. 암기해서 될 일이 아니네. 느낌이 딱 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떻게 돼. 뭔가 진짜 이 구석기 시대 70만 년 동안 시작해서 쭉 배우다 보니까 참 많은 나라들이 막 지나와요. 막 삼국, 동해신라 시대, 고려, 조선, 그리고 션퍼미가 대충 임진왜란 때 이미 중간고사 보고, 또 보고 나니까 또 막 여러 조선시대 후기 막 정신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또 강화도 조약해서 쭉쭉쭉쭉 오면 독립협회 또는 국권 침탈까지 시험 범위가 이렇게 딱 정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감당이 안 돼, 솔직히 내가 봐도. 그러니까 양이 많아요. 근데 양이 많은 게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면 너무 긴 시간의 이야기를 배우고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솔직히. 근데 이 단어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 단어는 솔직히 시기는 짧은데 좀 내용이 깊게 들어가다 보면 조금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좀 이해하시면서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셔야 돼요. 좀 편하게.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발생한 전쟁입니다. 우리 인류가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쟁이에요. 4년 동안 지속된 전쟁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무기가 너무 많이 나타나요. 비행기 등장하죠. 탱크 등장하죠. 독가스 등장하죠. 그리고 은폐와 엄폐하는 참호전을 통해서 결국 잘 안 죽어요. 근데 물론 1차 세계대전에 피해자가 적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쟁의 방식이 아주 간단해져.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미국의 독립전쟁과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면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행대로 쫙 서서 양쪽에서 북 두들겨 가면서 총 쏘면 맞고 대포 쏘면 좀 대충 맞고 막 이러면서 그냥 살아남은 자들은 백병전을 통해서 결국 거기서 더 많이 남은 그런 세력이 이기는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숨어서 싸워. 그러니까 오래 갈 수밖에 없죠. 잘 안 죽어요, 옛날 쪽보다는. 근데 물론 양적으로 보면 또 그만큼 또 죽어요. 왜냐면 옛날의 전쟁은 아주 짧은 시간에 끝을 맺지만 지금은 4년씩 오고 가는 긴 시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역시 엄청난 숫자가 희생을 당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참혹한 전쟁인 1차 세계대전이 왜 발생했느냐? 그것은 19세기의 제국주의 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제국주의 사상과.
여러분들 제국주의 사상은 지네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네 민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국수주의적 성향이 강한 민족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구구민족주의죠. 또 여러분들 일부 자본가가 자본을 독점하는 독점 자본주의가 이런 국수적 성향이 강한 민족주의와 딱 결합을 해요. 그래서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가 나서서 약소민족을 침탈하는 침략전쟁인 식민전쟁을 전개합니다. 근데 이런 유럽의 열강들이 결국 진출하면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거죠. 그럼 아시아나 아프리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결국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유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덩어리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때로는 국가와 국가끼리 힘을 합치기도 하고 또는 분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겠죠. 거기에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이해관계들, 전통적 관계들이 있죠.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프랑스, 러시아가 협상국으로 나타나는 거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로 이루어지는 바로 동맹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세력들 힘겨루겠죠. 거기에다가 독일을 축으로 하는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범슬라브주의 간의 갈등과 대립이 또 존재합니다. 자, 이런 갈등과 대립 현상이 드디어 뻥 터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그 유명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사라예보 사건 하면 학생들이 막 헷갈리는데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이거예요. 그냥 오스트리아, 독일하고 동맹관계인 오스트리아, 또 같은 계열의 범게르만주의 국가들인 이런 하나의 오스트리아, 이 황태자가 바로 이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 쉽게 말하면 슬라브족이죠. 슬라브족인 그런 하나의 이 젊은이에게 사라예보에서 결국 황태자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빡치죠. 당연히 하겠죠. 야, 세르비아, 너네 맞짱 뜨자. 선전포고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 세르비아랑 동맹관계에 있는 러시아가 가만히 계서 야씨 뭐야 딱 그럴 거네. 그럼 당연히 또 어떻게 돼? 프랑스, 영국, 왜 이래? 결국 힘을 합치는 거. 거기다가 바로 이런 협상국에 일본도 끼어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쟁은 생각보다도 훨씬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한마디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자,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만 더 발달해. 그리고 엄청난 대가만 희생되는 거고. 자, 그러다가 결국 독일의 잠수함이 실수를 저지르죠. 바로 미국의 상선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미국도 참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1차 세계대전은 이제 미국이 협상국으로 참전하는 그 순간에 결국 협상국에게 유리하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혁명도 발생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독일이 항복으로 협상국이 1918년에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협상국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 20세기 초의 국제정세에 이제 드디어 미국이 중심적 역할이 시작됩니다. 자, 이와 같은 1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또 하나의 커다란 세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에 당연히 협상국의 일원으로 참전을 해서 엄청난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전제군주제 국가였던 이 짜루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죠. 그래서 바로 노동자와 병사들이 불만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비에트를 결성합니다. 소비에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평의회, 그러니까 오늘날 아주 쉽게 이해를 하면 그냥 대표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동자 병사들의 대표기구인 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비에트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느낌이 딱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결국 노동자 대표까지 소비에트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소비에트도 결성이 되고 드디어 군사권까지 장악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레닌은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권력이 어디로? 소비에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공산당이 권력을 잡겠다. 드디어 1917년 11월에 레닌이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즉 볼셰비키라는 말은 다수당인데 여기서 다수당이라는 건 공산당이죠. 공산당을 중심으로 무장 분기를 통해서 드디어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전을 겪으면서 결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수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 연방 국가를 소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국제정세 엄청나게 복잡해졌죠. 한쪽은 자유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바로 미국이 등장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바로 사회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바로 소련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소련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자기들과 같은 국가들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919년에 세계 공산당 본부인 꼬민테른을 조직합니다. 자, 꼬민테른이 조직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특히 약소민족 국가들의 해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당연히 사회주의 확산을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20세기의 국제정세 전후의 모습은 지금 미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안 봐도 뻔하죠.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으면 당연히 승전국들은 모임을 갖겠죠. 그래서 어떻게 전쟁 후의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 논의할 거 아니에요. 특히 패전국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요구할 거냐, 보상을 요구할 거냐, 그 보상의 대가라는 게 영토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의 끝으로 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나라 미국이 특히 윌슨이 이 베르사유 파리 강화회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주도했을까?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죠. 어떻게 주도했을까? 자, 이 사람은 14개조 평화원칙을 발표하죠. 자, 14개조 평화원칙. 이거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 그럼 그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 보세요. 밑에. 자, 5항에 보니까 식민지에서 주권과 같은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와 주민들의 이해는 법적 권리의 결정을 기다리는 정부의 정당한 청구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아주 쉽게 말하고요. 니네 민족의 문제는 니네 스스로 알아서 해. 그래서 우리도 막 이것 때문에 우리도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윌슨의 민족적 혈주의가 우리나라 무슨 운동? 3.1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죠. 그 다음에 14항을 보니까 강대국과의 약속을 막론하고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존을 목적으로 전체 국가에 뭐를 만든대요? 연맹체를 만들자. 싸움하지 않도록 이렇게 회의하는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자, 이런 14개조의 평화원칙을 들고 파리 강화회를 이끌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이 협상안을 갖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과 만납니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해요. 그 조약을 우리가 이제 베르사유 조약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온 내용은 없지만 제가 한번 그냥 읽어줄게요. 119조에 보니까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연합국과 그 협력국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또 이 일본이 독일이 가지고 있던 중국의 이권을 지들이 가지려고 들덤볐다가 바로 중국 민중들의 항의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중국의 오사 운동이 되는 거예요. 173조를 보니까 독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된 징병제도는 폐지된다. 징병제도는 폐지된대요. 235조 독일은 동맹국가 연합국의 청구에 확정되기 전에 우선 배상위원회가 정하는 지불 방법에 따라 1919년과 20년 중에 그리고 21년 4월까지 200억 마르크의 금화에 해당되는 액수를 지불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냥 누구의 힘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독일 그냥 발가벗겨 버릴 거예요. 응? 자, 이게 이제 결국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체제를 우리는 베르사유 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베르사유 체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비민족적 일주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 패전국의 식민지에 대해서 이 분할 또는 그거에 따른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연맹이 창설이 돼요. 여러분들 국제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참 긍정적이지만 사실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두 세력, 두 국가는 빠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는 미국, 또 한 나라는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강대한 세력이 참여하지 않고 어떤 군사적 제재도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사고치는 나라가 있어도 통제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질 때는 군사적 제재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유엔에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치는 나라들이 있으면 결국 유엔에서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서 결국 안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자, 이렇게 베르사유제 체제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국제 정세는 뭐 여러분들 안 봐도 뻔하죠. 두 나라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그리고 또 하나는 소련이 되겠죠. 특히 미국은 어쨌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돈이 많은 나라가 됐어요. 따라서 이제부터 모든 국제 질서는 이제 영국의 중심에서 이제 누구 중심으로 바톤이 넘어가요? 바로 이 미국 중심으로 바톤이 넘어가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아주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여러분들 승전국의 위치에 해당이 됐습니다. 많은 그런 하나의 이해관계를 얻을 수 있었던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물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나치게 아시아에서 팽창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를 미국의 주도권 속에 주도하에 놓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1921년 워싱턴 회의를 결성합니다. 자, 미국의 워싱턴 회의는 말 그대로 일본의 군비를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서 워싱턴 회의를 여는 겁니다. 그 워싱턴 회의에는 여러분들 군비 축소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해군의 군비의 제한은 5개국, 바로 5개국이라고 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5개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결국 합의를 해요. 그러면서 영국은 5, 미국은 5, 일본은 3, 프랑스는 1.75, 이탈리아 1.75로 결국 뭐를? 규격함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넘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결국 없애버려라. 빼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싱턴 회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일본의 아시아 지역의 힘을 약화시킬 미국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여기서부터 미국의 아시아 지역의 영향권이 강화되는 결과,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바로 뭡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하게 급부상하는 겁니다. 자, 레닌이 1919년에 세계 공산당 본부를 결성해요. 그리고 약소민족들에게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도 많은 지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각국의 노동운동을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20년대 그런 하나의 초반에 조선공산당이 창당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 승전국의 그런 하나의 위치에 있었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다. 이 독립이 결코 만만치 않죠. 연합국이 독립을 지원해 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가 어쩔 수 없이 긴 시간이 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겠죠.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지금 1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세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했을까? 바로 무단 통치 또는 헌병 경찰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